네, 12월 13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 올랐고 S&P 500은 0.95%, 나스닥은 0.73% 올랐습니다.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테크놀로지와 경기 소비재가 2%대 상승을 했고 에너지와 소재 섹터도 0.7% 올랐습니다.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8%가 올라서 1982년 6월 이후에 가장 빠른 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4.9%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더 빠른 테이퍼링과 더 매파적인 금융 정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FOMC 관련해서는 이따 채권 시간에 또 채권 발표도 들어볼 거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오라클하고 코스트코 역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주가가 15%, 5% 올랐습니다. 이 밖에 포드와 GM의 주가도 각각 10%, 6% 상승을 했습니다. 네, 유가도 올랐습니다. WTI가 1.4% 올라서 배럴당 72달러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7bp 내려서 1.482%이고 미국 달러 인덱스는 96.1,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은 6.38위안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8원 오른 1181.3원입니다. 네, 우선 국내 전략부터 발표할 텐데요. 최근에 공급망 정상화와 수요 인플레이션 전망에 입각한 2022년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하신 내용인데 김영환 팀장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 저희 전략 인사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면하에 있는 그리고 내년까지도 쭉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변수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수이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향후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그거는 물론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힘든 일입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튼간에 감염률도 높으면서 치명적이기까지 한 바이러스가 또 출몰하지 않는 한은 아마도 점진적으로 좀 감기와 같은 형태로 바이러스가 좀 변해가는 과정이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튼 이런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는 거는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젯밤에도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6.8%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물가 상승률 중에서 사실 쪼개보면은 주거비 같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처럼 이런 공급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망 차질 같은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 결국 남게 되는 거는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지속되는 환경이 앞으로는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 이런 우려를 자극해서 조정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수요가 좋다는 걸 방증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물가 상승을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런 배경하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주식시장의 대응 전략은 세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수요가 꾸준하게 좋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대형 경기 민감주들을 사자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우려 요인으로 코로나에 대한 우려 요인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경우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큰 조정을 또다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전략은 아마도 금리가 올라가는 가운데 광범위하게 성장주들이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 내에서도 여튼 좀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종류의 성장주들은 좀 선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은 대형 경기 민감주 관점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은행 정도를 저희는 토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주 중에서는 유통과 항공을 좋게 보고 있고 그 성장주는
제약바이오 분야가 성장성이 강한 분야들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제일 높은 분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은행, 유통, 항공, 그다음에 엔터미디어, 제약바이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놓고 보면 좀 그래도 연간으로는 그 투자 사이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적어도 상하반기라든가 좀 기간을 나눠서 본다면 이런 추천하신 그 분야의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보시는지 좀 같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상반기가 강세를 보이고 하반기에는 조금 밋밋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저하고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상저, 그러니까 상반기에 강한 업종들이 주로 저희가 생각하는 대형 경기 민감주들, 반도체, 자동차, 은행 이런 분야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거나 확산이 나오거나 이런 일들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계속 거듭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약간 많이 조정받았을 때 매수 대응을 하고 상당히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때 매도 대응을 하자.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되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성장주에 대해서는 사실 엔터미디어 같은 경우는 약간 물론 중장기 성장 전망이 굉장히 양호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 사이클에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조정 날았을 때 매수 대응을 하는 것들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뭐 매크로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금리가 제일 급등한 시기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반기 중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를 잘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외 다른 분야와 관련된 임상시험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국 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 리포트입니다. 박임금 연구원입니다. 예, 지난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중국의 비공식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신화통신이 발표한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회의의 고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이라는 단어가 23차례 언급되며 안정이 우선, 안정소 전진을 경제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각 부서에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중국 사회과학원은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3%로 전망했으며 중앙정부가 5% 이상의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 지출 확대와 통화 정책의 선별적 완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3분기까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10월 기준 정부 예금이 5.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재정 지출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을 반영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22년에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분기부터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기반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안정적 성장 강화와 함께 이 지방정부 음성 채무의 신규 증가를 단호히 억제하겠다는 태도도 함께 표명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지방정부들이 여전히 디레버리징 압력을 직면할 것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이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여전히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라는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단기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개별 기업의 이런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향후 일부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이 큰 도시들의 완화 정책도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이 전액 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완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 외에 탈탄소 관련 내용, 취업 보장, 제조업 핵심 경쟁력 향상 등도 언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절제 있는 부양을 시행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쳤습니다. 정책 완화는 리스크 방지를
위한 속도 조절과 강도 조정으로 판단되며 부분적인 신용 확장에 따른 2022년 사회용자 총액 증가율은 약 11%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앙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성장성을 확보한 이후에는 장기적이고 이 구조적인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절제 있는 부양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약간 모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이 지방 정부에 대해서 이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좀 마련해라 이렇게 좀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성장에 다시 초점을 맞춰서 이 정책을 완화적으로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에는 경제 하방 압력이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연초까지는 이런 성장에 좀 춤을 둘 수 있고 그리고 2022년 초반에는 좀 완화적으로 갈지 몰라도 전반적인 이 스탠스 톤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기대하던 이런 부양보다는 조금 절제의 느낌에서 좀 조절, 이런 속도 조절이나 조정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할 텐데 먼저 채권 위클리 발표하실 때 11월 미국 인플레이션하고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관련해서 코멘트 가능하시면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결국 그 두 가지가 좀 같이 엮이는데요.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는 이미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지만 테이퍼링 가속화도 결정될 거고요. 그리고 점도표상에서 2022년 기준금리 중간값 등 흔히 말하는 금리 인상 경로 역시 상향 조정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미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매파적인 성향이 강화될 건데 핵심은 매파적인 성향이 강화될 때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미국 10년 금리가 보여주는 반응이 실제로 연준의 어떤 그 정책의 시그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를 좀 많이 올릴 수 있다. 혹은 연준이 물가는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철회할 거다라는 전망이 언제부터 가장 많이 나오냐면 지난달에 10월달 CPI가 발표됐던 11월 10일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0월보다 훨씬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다 정도였다면 10월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이 굉장히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전망들이 철회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0월 CPI 발표되고 나서 딱 한 달 동안 내년도 기준금리 전망치가 25bp 정도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10월 CPI 발표되고 나서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시장 전망이 올라가는데 10년 금리가 5bp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상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듀레이션이 더 큰 장기금리가 더 큰 폭 올라가야 정상인데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핵심이고요.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장기금리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기준금리 전망치, 성장 기대감, 물가 기대감, 기타. 그런데 보시면 기준금리랑 성장, 물가에 대한 전망은요. 동시에 상호 영향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기준금리를 연준이 올릴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금리 올리면 성장과 물가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라고 해석을 하면 기준금리 전망치를 올리면서 성장 물가 기대감을 낮출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기준금리 전망치를 올리면서 정말 경기가 좋아서 올리나 보다 성장 물가 기대감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냐? 10월 CPI 발표되고 나서 기준금리 전망치 급등하는데 물가에 대한 프락시인 BEI가 16bp 축소됐고요. 성장 기대감은 21bp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결국 첫 번째는 연준이 움직이면 물가는 결국은 잡힐 거다. 두 번째, 다만 성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축을 할 거다. 이 두 개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위험자산이 성공적으로 잘 소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 금리가 많이 안 올랐던 이유가 물가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낮춰도요.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훼손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도 비슷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연준의 전략이 진짜 물가를 잡아서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겁박 전술로 판단하고 있고 경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축이 단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성장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축소, 다만 성장의 불확신, 실질 금리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축소된 이후에는 실질 금리 위주로 그때부터 명목 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이제 테이퍼링이 아무래도 이제 한 6월에서 3, 4월 정도로 일단 앞당겨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순서인 저희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일지 이쪽에 되게 포커싱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쪽 의견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의에서는 테이퍼링 가속화가 결정되면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3월에서 4월 정도로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가능성 자체가 없지는 않지만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면 분명히 실질 금리 올라오는 속도도 빨라질 거고, 그거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빠르게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테이퍼링을 가속화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통제되고 실제로 이제 물가에 대한 급등 우려가 없어지고 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의 어떤 논리, 금리 인상의 근거도 좀 약해집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테이퍼링 가속화가 결정되고 나서 미국 10년 금리의 움직임보다는 BEI의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하다. 만약에 BEI가 충분히 빠르게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미 테이퍼링 가속화만으로도 충분히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다. 그럼 굳이 금리 인상까지 빠르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ECB랑 영국은 이미 QE가 끝나고요. ECB도 PEPP가 내년도 3월 정도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오히려 테이퍼링 가속화 때문에 내년도 연말쯤 가면 주요국 은행들 자산 증가율이 제로로 수렴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 자산 증가율 제로 수렴할 때 금리 올렸던 사례가 2018년도 4분기고요. 자산 증가율 제로 수렴과 금리 인상이 조합되면서 당시에 위험 자산이 모두 다 약세장에 진입했던 경험이 있죠. 말 그대로 정책 실패였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 반년 만에 금리 인하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정말 기계적으로 테이퍼링 빨라지면 금리 인상도 빨라질 거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전망으로서는 조금 아직은 좀 더 볼 게 있다. 다만 시장에서 노이즈 자체가 계속해서 불거질 거기 때문에 그 노이즈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소버는 위클리 발표합니다. 신환종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시장 금리는 그동안 오미크론 이슈로 급락했던 금리가 이슈가 다시 인플레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오미크론 충격이 우리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강하지 않다면은 향후에 금리 상승 예상되긴 하는데요. 이게 12월 FOMC 또는 이번 주 16일에 지금 FOMC하고 ECB, BOE 지금 한꺼번에 나오는데, 여기서 긴축 행보가 혹시 장기 경제 성장에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장기 금리 상승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일단 FOMC를 좀 봐야지 금리의 움직임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에서도 인플레이션 부담이 계속되면서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는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지금 이번 주에 멕시코, 러시아가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아 쪽에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물가 상승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계속해서 동결을 가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쯤에서 이제 금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크레딧 리스크 점검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한광열 연구원입니다. 네, 앞에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내년에는 중국 정부가 다소 좀 부양 정책을 좀 확대하고 통화 정책도 다소 완화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부채에 대한 디레버리징은 계속되고 따라서 기업들의 부도도 더 확대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이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이 헝다와 같은 예전부터 펀더멘털이 저조한 기업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양호하지만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죽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헝다오 같은 이런 기업들은 내년에도 앞으로 더 계속 나온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민간과 국유기업, 지방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그 민간 기업들 중에서는 역시나 이제 부동산 섹터가 가장 그 펀더멘털이 저조하고 부도가 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이탈하는 기업들이 내년에 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중국 기업들의 어떤 자금 시장 접근성이라든가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국유 기업들 중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석유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히토류 광산 기업들 이런 대형 기업들이 통폐합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유틸이라든가 에너지 섹터에서 이 중국 대형 기업들 위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통폐합 인수합병이 잦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그 화룡자산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그 킵벨 그 모회사가 신용 보강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어떤 시장의 불신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 기업들 이제 LGFB라고 하는 지방 기업들 중에서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탈탄소 정책이 가속화되고 이런 이제 광산 기업들이 주로 지방 소재의 LGFB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내년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방 은행들, 농촌이라든가 지방 상업은행들 위주로 자산 건전성 악화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내년에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대형 기업들이라든가 대형 금융기관들의 펀더멘털은 대체로 양호하고 또한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핀셋 지원을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달러채가 올해는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는데 내년에는 점차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핀셋 지원과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달러채 말씀 주셨는데 또 좀 더 종합적으로 중국 크레딧 인물 투자 전략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올해 이제 중국 달러채가 다른 미국 달러채라든가 다른 지역 달러채보다도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 스프레드 수준 같은 경우가 그 지난해 3월보다도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수익률 매력이 높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내년에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도 좀 완화적으로 가고 이렇게 핀셋 지원에 나선다라고 보면은 시장의 어떤 그 유동성 우려가 다소 낮아지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달러채 같은 스프레드가 내년에는 점차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 부동산 기업들 중에서도 과거부터 펀더멘털 양호하고 지금도 큰 이슈가 없는 기업들, 그 다음에 IT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대체투자 글로벌 리츠 위클리입니다. 홍지환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리츠 지수 2.4% 상승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경제활동 민감도 높은 섹터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호텔이 7% 가까이 올랐고 오피스 3.5% 상승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실 2주 전에 이제 리테일 몰 부분이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한 주간 2% 정도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저희는 리테일 섹터 내에서 쇼핑센터를 조금 더 우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주보로 업데이트 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고요. 먼저 도쿄 오피스 공실률이 나왔는데 지금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실률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그림 1번 보시면 되고요. 임대료는 계속 좀 빠지고 있지만 지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공실률이 좀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두 번의 침체기를 보시면 이 회복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좀 오피스 일본 오피스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2008년도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 있지만 저희 2003년도와 같이 공급 물량이 이미 피크아웃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오피스 리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11월 CPI 나오면서 11월 미국 주택 임대료 물가 지수가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3.05% 상승을 했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지금 미국 주택 가격 자체는 좀 둔화가 될 수 있겠지만 이와 이제 한 18개월 정도 후행해서 움직이는 임대료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림 6번에 보시는 것처럼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거용 리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농산물 코멘트 듣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했던 12월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공개 직후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보합 수준을 유지한 반면 소매 가격이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수급 전망에서 변화가 거의 부재했던 옥수수와 대두와 달리 소맥은 호주와 아르헨티나 중심으로 한 남반구 생산 확대와 미국산 수출 감소가 예상되면서 기말 재고가 상향 조정해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저희는 종합적으로 12월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에 대한 서프라이즈 혹은 쇼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산 전망치가 상향되었던 옥수수와 소맥은 세계 교역과 소비 확대를 동반함에 따라서 비교적으로 균등하게 수급이 올랐기 때문에 기말 재고 전망치가 다소 상향 조정폭이 제한되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연간 전망 하에서 말씀드렸던 농산물 투자에 대한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재차 바스켓보다 선별적인 매수 접근 전략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4분기부터 다시 발생한 라니냐 여파와 비료 가격 상승세 그리고 달러 강세 부담이 내년 1분기까지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산 곡물에서는 옥수수와 대두보다 겨울밀을 중심으로 한 소맥이 파종부터 작황 그리고 수확까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WSD 직후 일부 획득했던 소맥 가격은 내년 상반기까지 재차 빈번한 상승 시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리포트입니다. 도현우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버 시장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자료를 작성했는데 먼저 그 뉴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CXL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너레이션 G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두 서버용 그 메모리를 이제 확장하기 위한 그런 아키텍처를 만드는 컨소시엄인데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게 두 개가 만들어져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했습니다. CXL은 인텔이 주도한 컨소시엄이고요. 그 제너레이션 G는 그 HP가 주도한 컨소시엄인데 둘이 이제 서로 경쟁하다가 지난주에 뭐 같이 이제 그 합병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서버용 그 차세대 아키텍처 그 탑재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기존에는 서버 한 대당 그 테라바이트 이상의 그 메모리를 탑재하기가 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CPU 설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최근에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그 대용량 그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서버 대당 이 테라바이트 이상의 메모리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아키텍처를 바꿔야 되는데요. 그 CXL이라든지 뭐 제너레이션 G 두 개 다 이거를 위한 그 아키텍처를 만드는 그런 컨소시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달에 그 삼성전자가 이 CXL 기반의 그 D램을 공개를 했고 지난달에는 이 기술을 활용한 이제 첫 번째 시스템이 시연이 됐고 이 지난주에는 이 두 컨소시엄이 이제 같이 하기로 이렇게 뭐 그 계약을 이제 맺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위한 그런 이 메모리 그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서버 그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그 북미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가지고 있는 D램 재고가 한 8주에서 한 1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수준인데 원래 기존의 전망은 그 뭐 12월, 11월부터 좀 이제 그 주문의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뭐 코로나도 뭐 이렇게 좀 약간 해결이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메모리 주문이 그 최근에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9일에 그 페이스북이 이론을 받고 이제 메타가 이제 메타버스 비전을 담은 뭐 호라이즌 월드 이런 거를 좀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메모리를 좀 많이 주문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그 서버 쪽 수요가 기존의 전망보다는 향후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도 이런 뭐 메타버스 관련된 새로운 수요 등장으로 데이터 센터용 서버 디램 수요가 그 기존의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발표하겠습니다.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목표 주가 산정 시점을 2022년으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실적 추정치는 2021년 보여줬던 동사의 영업 환경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가장 크게 반영한 점은 첫 번째로 캡티브 쪽으로 가는 슬롯이 좀 감소했고요. 특히 OCN 드라마가 중단됐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티빙형 드라마가 늘어나면서 논캡티브 믹스가 좀 비우호적으로 변화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텐트폴 규모의 OTT형 드라마가 2021년에는 비교적 부재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직전 추정치 대비 보수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타겟 멀티플은 22배로 상향했습니다. 2021년은 상황이 조금 아쉬웠지만 최근 높아진 K 콘텐츠의 글로벌 협상력을 반영했을 때 이제 2022년 진행될 OTT와의 재계약 시 판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드라마인 더 빅 도어 프라이즈가 2022년 1분기부터 크랭크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기서 나올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1,338억 원, 영업이익 133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저희 그 반영되는 드라마는 굉장히 많았지만 아쉬운 점은 글로벌 OTT로 동시 방영되는 드라마가 A 스토리와 RS되는 지리산 그리고 절반 회차 이하가 반영될 불가사의 배드 앤 크레이지 뿐이기 때문입니다. 판매 매출 부진으로 일시적으로 마진 감소 불가피하겠지만 내년도에 소년심판 나오는 시점부터 다시 마진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SK텔레콤 발표하겠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SK텔레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8만 원 유지하고요. 이게 이제 11월 말에 SK텔레콤 그리고 스퀘어 두 회사로 이제 인적 분할이 된 이후에 특히 이제 텔레콤 주가가 이제 전에보다 좀 많이 부진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은데 또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스퀘어 쪽으로 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여전히 SK텔레콤은 배당적인 측면 그리고 내년에도 5G를 비롯한 이제 사업의 실적들은 양호하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의 실적들이 지금 일단 적자 사업 부분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가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5G 보급률도 워낙 40%대 이제 넘어서고, 그다음에 무서운 매출 성장이나 그다음에 해외 로밍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익 기여분이 큰데 지금까지는 거의 안 됐었던 점들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펙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28GHz는 당장 투자할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좀 힘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캐펙스 관련된 부분들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입니다. 지난 한 7, 8년 정도 하이닉스 인수한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 주당 그 배당 수익률 6%에서는 항상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지금 주가가 내년도 그 배당으로 보시면 6.1% 수준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좀 떨어졌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원준 발표하겠습니다. 강병근 연구원입니다. 네, 원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열처리 공정은 리튬과 전구체와 같은 원재료에 열과 가스를 가해서 원하는 물성을 가진 활물질을 생성하는 공정인데요. 이 소재의 품질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음극재랑 양극재, 소속로를 주요 제품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자료 있으신 분은 그 4페이지에 그 표 1번 한번 보시면 주요 소재 업체들 증설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증설 계획이 예정된 만큼 이에 따라서 동사 장비도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은 매출액 1,382억 원, 영업이익 372억 원으로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기준 PR은 12.3배로 실적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은 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오버행 물량이 나올 게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과도한 주가 하락 시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포스코 홀딩스 주식회사로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적 분할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존속회사로 남게 되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포스코는 영업 자회사로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갖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포스코의 영업회사 포스코에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비상장 상태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관련해서 정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 등자를 금지한다든가 일반 공모 이런 것들을 제한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기업 분할 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 투자 대상으로서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철강회사냐 지주회사냐 이런 성격에 따라서 또 찬반이 갈릴 것 같고 또 지주회사 포스코 홀딩스가 신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그걸 회수할 때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 기간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주회사 포스코 홀딩스의 투자자금의 원활한 조달, 장기적인 투자자금의 조달입니다. 일단은 분할하면서 지주회사가 한 6조 5천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고 부채 비율은 8%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입금 확대를 통해서도 당장은 이제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3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에 대한 성과가 그렇게 회수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회사 포스코에 대한 IPO 이슈 그리고 지주회사 포스코 홀딩스의 배당금 축소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사업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해질 텐데 이 신사업 가치가 인정받고 제대로 신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재 영입 그리고 비전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투자비 지출이라든가 회수 계획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의 적합성과 시너지 극대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구조 조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이벤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코스코 세일즈 홀세일 한희연구원입니다. 예, 저희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코 실적 자료이고요. 간략하게 리뷰를 드리면 매출하고 17%, 14%씩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하는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역별 기존점 매출을 보시게 되면 미국, 캐나다, 해외 등 모든 사업 지역에서 10% 초중반대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커머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14% 이제 증가를 하면서 양호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지표, 오퍼레이팅 지표가 개선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 트래픽과 거래 대금 전년 대비 각각 7% 그리고 8% 정도 증가를 했고요. 동사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멤버십 가입비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 멤버십 갱신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89% 기록을 하였는데 이는 멤버십 자동 갱신과 이 익세큐티브 회원 가입 비중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 멤버십 갱신율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고객 충성도와 이제 제품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실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2022년에는 멤버십 가입비 인상과 이제 특별 배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주가 흐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